아이고, 정말 원통해서 못 살겠어요. 오늘 주민센터에 다녀왔는데 눈물바다가 됐어요. 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리며 들려왔어요. 저는 20년 넘게 노인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해온 김지혜입니다. 정 할머니는 제가 오래 상담해 온 분이라 무슨 일인지 곧바로 물었죠. 할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많이 속상하신 것 같은데요. 지혜 선생, 내가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서러움은 처음이야. 작년까지만 해도 매달 34만 2,510원씩 기초연금이 들어왔는데 이번 달부터 한 푼도 안 나온대. 내 통장에 있는 돈이 기준을 넘었다는 거야. 아이고, 그럼 어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딸이 준 용돈이랑 내가 병원비로 모아둔 돈 때문이래. 그 돈 때문에 매달 받던 34만 2,510원이 아예 끊겼어. 오히려 올해부터는 연금이 조금 오른다고 기대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그럼 다른 자산은 없으세요? 집이라든가 땅이라든가요? 집이랑 땅도 없고 그냥 이 예금 통장이 전부야. 담당자가 말하길 이 돈을 기준액 아래로 줄이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데 병원비로 써야 할 돈인데 그건 뭐 그 돈을 다 써버려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어. 방금 들으신 이야기, 어쩌면 여러분이나 주변 어르신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정말 억울하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매달 34만 2,510원의 소중한 기초연금을 계속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에 무심코 넣어둔 돈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피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저는 20,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문제를 상담해 왔습니다. 2025년 복지부 최신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기초연금 탈락자 중 약 45%가 금융재산 때문에 탈락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 10분 중 3분은 바로 이 통장 속 돈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셨어요. 더 안타까운 건 그중 6분은 단 몇십만 원 차이로 탈락하셨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를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며칠 차이로 마치 복권 추첨처럼 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게 되거나 못 받게 됩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직접 경험하고 또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조차 잘 모르는 현실적인 방법들이죠. 오늘 이 이야기에서 그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현재 2025년 4월 기준으로 단독 가구 최대 34만 2,510원, 부부 가구는 부부 모두 받을 경우 최대 54만 8,016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챙기셔야 할 권리입니다. 자, 이제 기초연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제가 기초연금을 처음 알게 된 건 제 친구 박영수 씨 때문이었어요. 박 씨는 매달 어김없이 34만 2,510원씩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박 씨가 전화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도 기초연금 받고 있나? 나는 매달 34만 2,510원씩 들어오는데 자네는 얼마 받아?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기초연금을 신청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다행히 제 상황으로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접수했죠. 그렇게 저도 매달 34만 2,51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고 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평가했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4월 현재 단독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작년만 해도 단독 가구 기준이 213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28만 원으로 약 7% 정도 올랐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기준액이 더 낮고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기준액이 더 높습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 필요한 생활비가 더 많으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모든 분들이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이 적은 분들은 최대 금액을 받고 소득이 조금 더 있는 분들은 그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감액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소득이 많을수록 받는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셨어. 왜 내 이웃은 34만 2,510원을 받는데 나는 20만 원밖에 안 받지? 라고 물으시곤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감액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기초연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의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제 이웃 이명자 할머니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 할머니는 73세인데 자녀들이 없어 평생 혼자 모은 돈으로 살고 계셨어요. 매달 기초연금 34만 2,510원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의 조카가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다음 달에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할머니는 조카를 위해 평생 모아둔 돈에서 2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조카는 약속대로 한 달 후에 200만 원을 이 할머니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 기초연금 재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조사 시점에 통장에 갑자기 200만 원이 들어와 있었고 그 때문에 기초연금이 중단된 것입니다. 내가 조카 수술비로 빌려준 돈인데 그걸 갚아준 것뿐인데 왜 연금이 끊기는 거죠? 이 할머니의 억울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이 할머니처럼 일시적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 자격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통장 속 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소득인정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서 계산한 금액이에요.
국가에서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제가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소득인 정액은 쉽게 말해 어르신의 월급과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합친 겁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그리고 얼마까지 가능한 거죠? 그러자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2025년 4월 현재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소득인 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사시면 364만 8천 원까지 허용됩니다. 아하,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 친구 김명순 할머니는 매달 국민연금으로 40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골에 작은 집 한 채가 있었죠. 정부는 이 모든 것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집값 5천만 원이 그대로 소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정부는 이 집에서 얼마나 수입을 얻을 수 있을지 계산해요. 5천만 원짜리 집이면 한 달에 약 16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연금 40만 원과 집에서 계산된 16만 원을 더해도 56만 원 정도니까 기준액 228만 원보다 훨씬 낮았어요. 그래서 김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집이나 땅은 이렇게 실제 가격보다 훨씬 적게 계산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통장 속 현금은 거의 그대로 계산되니까 더 조심해야 한답니다. 바로 이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금융재산, 즉 은행에 맡겨둔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것들이 기초연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그 이유는 금융재산은 다른 재산과 달리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나 땅은 갑자기 사고 팔기 어렵지만 통장 속 돈은 언제든지 인출하거나 입금할 수 있잖아요. 복지부의 2025년 최신 지침에 따르면 금융재산에서 기본공제 500만 원을 먼저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해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면 5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500만 원에 대해 연 이자율 4%를 적용해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거죠. 계산하면 월소득으로 약 1만 6천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만 보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여기에 다른 소득까지 합쳐지면 기준액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2025년부터는 비동거, 직계, 존비 속에 교육비,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이전에는 동거 가족의 교육비, 의료비만 공제됐는데 이제는 함께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사는 자녀가 대학에 다니면서 등록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 이전에는 이것이 공제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공제가 가능해졌어요. 또는 멀리 사시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하시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꼭 알아두셨다가 활용하세요. 저와 같은 사회복지사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 심사 때는 통장에 있는 돈의 출처나 용도가 아니라 단순히 금액만 본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아들이 병원비로 보내준 돈도 내 재산으로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제 상담 내담자 중 한 분인 오철수 할아버지의 경우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자녀들이 모아서 보내준 300만 원이 통장에 있을 때 딱 재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 결과 할아버지는 매달 받던 34만 2,510원에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지혜 선생, 이게 말이 되는가? 내 몸을 고치려고 받은 돈인데 그것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다니. 이런 돈은 빨리 써버려야겠구먼. 잠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이런 돈은 빨리 써버려야겠구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려는 핵심 해결책의 힌트입니다. 자녀들이 보내주는 병원비나 생활비, 갑자기 들어온 보험금, 재난지원금, 퇴직금, 부동산 매도금 등 이런 돈들이 통장에 쌓여 있으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평생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마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돈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비법들은 제가 20년 넘게 상담해온 경험에서 찾아낸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을 활용하면 여러분도 소중한 기초연금을 지키면서 필요한 돈도 잘 관리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목적에 맞게 지출하기입니다. 이것은 통장에 돈을 쌓아두기보다 원래 사용하려던 목적에 맞게 빠르게 지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 할머니는 냉장고가 오래되어 교체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돈이 통장에 있으면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할머니는 과감하게 새 냉장고를 구매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은 재산 평가에서 제외되니까요. 박 할머니, 돈을 쌓아두기보다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혜 선생, 그럼 꼭 필요한 돈은 어떻게 모아두지요? 나이 들면 갑자기 아플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들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2025년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생활 필수품 구입은 재산 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부터 침구류, 의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재산 형성이 아닌 소비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선지출 후입금 방식입니다. 자녀들이 치료비나 생활비를 보내줄 때 일단 치료를 받거나 필요한 것을 구매한 후에 그 비용을 송금받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통장에 큰 금액이 찍히지 않아 재산 조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 내담자 윤영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현명하게 활용했어요. 치과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치과 치료비가 300만 원이나 든대. 그런데 내가 그 돈을 내 통장에 보내주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어. 차라리 내가 직접 치과에 비용을 내주면 어떨까? 그래서 아들은 엄마 통장에 돈을 보내는 대신 직접 치과 치료비를 내줬어요. 그 결과 할머니의 통장에는 큰 금액이 입금되지 않았고 매달 34만 2,510원의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죠. 이 방법은 특히 큰 금액의 의료비나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불할 때 효과적입니다. 자녀분이 직접 병원이나 관련 기관에 비용을 납부하고 여러분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통장에 큰 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나이가 되면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가장 큰 부담이죠. 그런데 이런 병원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낸 의료비가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른데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낮은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1년에 약 150만 원이 상한액이라고 합니다. 조기석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조 할아버지는 심장수술을 앞두고 자녀들이 병원비로 1,000만 원을 보내줬어요. 이 돈이 통장에 있으면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것 같아 걱정하셨죠. 그래서 제가 본인 부담 상한제를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병원비 전체를 미리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수술 받으시고 영수증만 잘 챙겨두셨다가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상한액 넘는 금액은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조 할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당장 필요한 금액만 보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덕분에 통장에 큰 돈이 쌓이지 않아 기초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었죠. 본인 부담 상한제를 활용하시려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잘 보관하셨다가 해당 연도의 다음 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사용한 의료비는 2026년에 신청하시는 거죠.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건강보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현명한 부동산 활용입니다. 주택연금이란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대신 죽을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예요. 농지연금도 비슷하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이죠. 2025년 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지난해보다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마련하고 계시죠. 제 친구 장명자 씨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장 씨는 시골에 있던 작은 땅을 5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통장에 넣어두었죠. 문제는 그 다음 달에 기초연금 제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통장을 확인하니 5천만 원이 있었고 그 때문에 기초연금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장 씨, 안타깝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에 재산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하세요. 장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억울했대요. 땅을 팔아 노후를 위해 마련한 돈인데 그것 때문에 매달 34만 2,510원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나중에 장 씨가 복지사에게 물어보니 땅을 한 번에 팔지 말고 농지연금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했다더군요. 땅을 팔아서 5천만 원을 한꺼번에 받는 대신 농지연금으로 매달 20만 원씩 받았더라면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오지 않아 기초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택금융공사나 농어촌공사에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설계를 해드립니다. 매달 조금씩 안정적으로 받는 방식이 통장에 큰 돈이 쌓이는 것보다 기초연금 유지에 유리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방법은 단기간에 사용할 계획이 있는 돈은 증빙 자료 준비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곧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큰 돈이 필요하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이런 의문이 드시죠? 첫째, 담당 의사가 발급해 주는 공식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수술 날짜와 예상 비용이 적힌 병원 확인서도 중요합니다. 셋째, 향후 치료 계획과 예상 비용이 담긴 치료 계획서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발행한 치료비, 견적서도 준비하시면 좋아요. 2025년부터는 복지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의료비 목적의 금융자산은
증빙 자료 제출 시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일부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죠. 다른 중요한 용도가 있을 때도 증빙 자료는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장례 비용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면 장례 서비스 계약서나 견적서를 준비하세요. 또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이라면 공사계약서나 견적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통장에 2천만 원을 모아뒀는데 기초연금 심사에서 탈락했어요. 하지만 병원 진단서와 수술 견적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니 담당자가 이해해 주었고 결국 매달 기초연금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진단서 보니 정말 큰 수술이네요.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다시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간단한 서류 하나로 1년에 411만 원, 매달 34만 2,510원의 소중한 연금을 되찾은 셈이죠. 이처럼 통장에 큰 돈이 있더라도 그 돈의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기초연금을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6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재조사 시기 관리입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제가 오랜 경험 끝에 찾아낸 가장 효과적인 비법입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은 2년마다 한 번씩 재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재조사 시기는 여러분이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2년 후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신청하셨다면 2025년 5월에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재조사 시기는 미리 우편이나 문자로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간혹 통지를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스스로 챙기는 게 좋습니다. 2025년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재조사 시기에 탈락하는 어르신이 전체 탈락자의 약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조사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죠. 김옥순 할머니의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재조사 시기를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시기 전후 한 달 동안은 특별히 통장 관리에 신경 쓰셨습니다. 즉, 큰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셨죠. 지혜 선생, 내가 달력에 표시해 두니까 정말 편해. 평소에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시기만 잘 넘기면 다음 2년 동안은 안심이야. 김 할머니는 특히 재조사 시기 한 달 전부터는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서 큰 금액을 보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자녀들이 보내주려던 용돈이나 생일 축하금도 재조사가 끝난 후에 받기로 했죠. 그리고 혹시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자녀들이 직접 결제해 주기로 약속했답니다. 김 할머니의 말씀처럼 재조사 시기만 잘 관리하면 나머지 기간은 비교적 자유롭게 통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알려드린 핵심 비법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방법은 통장 분산 관리입니다. 이것은 모든 돈을 하나의 통장에 모아두지 않고 용도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된 금융실명제 개정안에 따르면 한 사람이 보유할 수 있는 계좌 수에 제한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목적별로 통장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더욱 수월해졌죠. 예를 들어 병원 비용 전용 통장, 일상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면 기초연금 심사 때 특정 통장에 돈이 몰려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금융자산이 조사 대상이지만 용도가 명확한 통장은 그 목적을 설명하기가 더 수월하답니다. 권영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통해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한 통장에 500만 원이 있어 기초연금 심사에서 탈락했던 권 할아버지는 이후 돈을 3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하셨습니다. 병원비 통장, 생활비 통장, 그리고 긴급 상황을 위한 통장으로요. 각 통장에는 150만 원 정도만 넣어 관리하셨고 필요할 때마다 목적에 맞게 사용하셨죠. 덕분에 다음 심사 때는 기초연금을 다시 받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는데 막상 해보니 오히려 돈 관리하기가 더 편해졌어요.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니까 마음도 편하고요. 권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통장을 분사 관리하면 돈의 용도와 흐름을 파악하기도 쉬워져서 생활비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만약 하나의 통장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통장에 있는 돈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방법들은 모두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들입니다. 불법적인 재산 은닉이나 허위 신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방법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현행법과 규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들이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이미 기초연금이 중단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 마세요.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탈락했다고 해서 영원히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재신청자의 약 60%가 다시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박순자 할머니의 경우 처음에는 통장에 있던 돈 때문에 탈락했지만 그 돈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용도별로 나누어 관리한 후 다시 신청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어요. 지혜 선생님 덕분에 나도 다시 연금 받게 되었어요. 통장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였네요. 정말 고마워요. 이처럼 오늘 배운 방법들을 활용하면 여러분도 소중한 기초연금을 다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처음 신청할 때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가보니 생각보다 쉬웠어요.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주고 대부분의 정보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 신청서 작성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르신은 신분증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2025년부터는 정부24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 방법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니면 자녀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셔도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신청 후에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동안 자산 조사가 이루어지고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죠. 만약 선정이 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안정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통장 관리 비법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기초연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통장 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면 모두가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